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70대 여성 그리고 함께 살던 아들 부부가 더 확인돼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인이 중국인인 아들 부부는 중국에서 우한 다음으로 발병이 많은 광둥성을 지난달 말까지 방문했는데 방역 당국은 가족 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3명이 사는 경기도 시흥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490여 곳, 일부 고등학교가 휴업을 결정하고 신입생 예비 소집과 졸업식 등을 취소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검사 물량을 현재의 3배인 10,000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를 치료할 음압치료 병상은 9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부품업체 가동이 중단돼서 제조업 효자 종목인 자동차 공장들이 잇따라 휴업에 들어갔고 관광객이 줄면서 서비스 업종 타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 인근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6명이 추가 확인돼 선내 확진 환자가 70명으로 늘었습니다. 승객들은 19일까지 선내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본 전체 감염자 통계에 넣지 않아 불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아카데미 시상식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최고영예인 작품상에선 9개 작품이 경쟁하는데 기생충 그리고 샘 맨데스 감독의 1917 2파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으면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굿모닝 화이팅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며 크게 춥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 질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덜 춥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더 높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 9도까지 오르며 어제 그리고 예년보다 5도나 더 높겠습니다. 오늘 추위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미세먼지에는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세종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중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는 고농도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요. 영동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0.1도, 대전 1.5도, 광주 0.2도, 부산은 1.6도로 전국이 영상권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1도, 광주와 부산은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큰 추위 없겠고요. 내일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제 3명이 더 확인돼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73살 한국인 여성 그리고 함께 살던 아들 부부입니다. 방역 당국은 가족 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25번째 확진자는 73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지난 6일부터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생겨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격리병동에 입원했습니다. 함께 사는 아들 부부도 곧바로 격리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26번, 27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내가 중국인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국 광둥성을 방문한 뒤 귀국했습니다. 당시 어머니인 25번 환자는 함께 가지 않아 방역 당국은 광둥성을 다녀온 아들 부부가 먼저 감염된 뒤 어머니에게 옮긴 가족 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날 며느리께서 먼저 기침 증상이 있으셔서
이 며느리분이 먼저 발병하고 또 가족 내 전파로. 광동성은 후베이성 다음으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27명이 됐습니다. 완치돼 퇴원하는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인 55살 한국인 남성이 지난달 27일 입원한 지 보름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완치 사례입니다. 몇 분이 또 계속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퇴원 환자가 앞으로 계속 조금씩 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증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병원 내 감염이나 경증 상태 환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YTN 구스볼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나온 추가 확진자들의 구체적인 동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당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25번부터 27번 확진자 가족. 이 가운데 25번과 27번 환자는 사전에 병원을 가고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때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귀국한 뒤 동선 공개가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대해 휴업을 명령한 겁니다. 어린이집 465곳은 16일까지 휴원하고 사립 유치원 30곳도 14일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맞벌이 등의 사정이 있는 가정은 등원이나 돌봄 교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방학이어서 별도로 휴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6곳 가운데 일부 고등학교는 긴급 휴업한다는 공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매화 고등학교는 13일까지 긴급 휴업하고 신입생 예비 소집과 졸업식도 취소했습니다. 장곡 고등학교 역시 14일까지 휴업하며 졸업식과 종업식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루 검사 가능 물량을 현재 3배인 10,000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를 치료할 음압치료 병상은 9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는 검사는 하루 3,000명 정도만 가능합니다. 중국 방문자 가운데 증상이 있는 경우를 검사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중국 말고 다른 나라를 다녀온 의심 환자를 진단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중국을 넘어 인접 국가로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진단 물량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하루 진단검사 물량을 이번 달 말까지 현재 3배인 10,000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산업체, 민간검사기관, 연구소, 병원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2월 말까지 현재의 3배 수준, 즉 하루 1만 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확진 환자를 격리할 음압치료 병상도 현재 198개에서 9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외부와 기압 차이가 나 바이러스가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음압치료 병상을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을 통틀어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확진자의 동선 등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인력도 현재 10개 팀에서 30개 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내 외국인을 통틀어 외국에서 들어온 이들이 스스로 증상을 진단하고 필요시 신고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오는 12일부터 보급합니다. 매일 그 앱에서 문자가 열립니다. 열리면 자기의 현재 몸 상태, 발열이 있는지, 인후통이 있는지 이런 건강 상태를 자기 스스로 거기서 진단을 하도록 단순하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 등의 여행 이력이 있으면서 원인 불명의 폐렴을 앓고 있는 입원 환자는 전수 검사해 방역망에서 놓치는 감염 환자가 없도록 철저한 폐렴 감시 체계를 갖출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업체 가동이 중단되면서 자동차 공장들이 잇따라 휴업에 들어갔고 관광객이 줄면서 서비스 업종 타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현대자동차는 전국에 있는 공장들이 순차적으로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같은 날 쌍용차도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내 부품 기업들이 생산을 멈추면서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선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순차 휴업에 이어 사실상 모든 공장이 휴업에 돌입합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 이 때문에 이번 달 제조업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서비스 업종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000여 명, 하루 1,500여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중국 노선 94개 가운데 58개 노선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의 35%를 차지하는 중국인 비중이 줄면서 음식점과 카페, 쇼핑몰 등 서비스 업종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지 공장이 멈춰서고 또 게다가 왕래까지 끊기면서 수출 감소세가 그나마 호전되어 가던 그 추세가 좀 꺾이지 않나, 또 국내 활력도 단기간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 전망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출 지원 대책과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등 생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나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리송한데 박석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감염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노동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았다면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이번 정부 지원 유급휴가 비용은 일일 최대 13만 원인데 사업주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나 생산 차질 우려 등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에 이르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또 노사협의를 통해 받기로 하거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감염병으로 휴업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판단이 아닌 정부 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휴업했다면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상 필요성이나 감염 위험 등의 생활 불이익, 사전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 출장 명령이 정당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지금 가야 하는 게 아니라면 필요성보다 생활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도중 감염인과 접촉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감염 역시도 출퇴근 재해로 볼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회식이나 회사 주간 워크숍 등의 행사, 휴게 시간이나 출장 도중 감염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명시적인 지시를 어기고 위험한 장소에 갔거나 정상 경로를 이탈했다가 발생했을 땐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긴 하지만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중국 연휴가 끝나고 업무가 시작돼서 걱정도 큰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토요일에 새로 추가된 중증 환자 수가 8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1280명에 비해 무려 15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하루 3,000명을 넘던 신규 확진자 수도 2,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진원지인 후베이 성을 제외하면 하루 추가 확진자는 5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휴가를 연장하지 않고 이번 주부터는 원칙적으로 업무를 재개합니다.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 피해가 덜 심한 지역부터 기업과 은행 등의 문을 열기로 한 겁니다.
상하이에 있는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도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特斯拉上海工厂定于2月10号复工生产。临港新片区管委会表示，针对特斯拉等重点生产企业的特点和复工中碰到的实际困难，将全力协调，帮助企业尽快投入生产。 중국에 진출한 일본 주요 기업의 44%도 춘제 이전 수준으로 업무를 회복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지역별로 외출 금지나 도시 봉쇄를 한 곳도 많아 업무의 전면적 재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사별로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업무 시간이나 인원을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업무 재개로 2차, 3차 감염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其实原则上大家都是认为再休息1周是至少的。 더구나 상황이 아직 진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Three, two, one. Look at this mess spilling out over the paths we ride. Look at these hearts burning up, feet by the fire fight.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6개 부분 후보에 올라 있는데요. 아카데미상 최고 영예인 작품상도 노려볼 만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아카데미의 최고상인 작품상에는 무려 9개 작품이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기생충을 비롯해 아이리시맨과 조커, 작은 아씨들, 결혼 이야기, 1917, 조조래빗 등 모두 쟁쟁한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샘 멘데스 감독의 1917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두 작품이 아카데미의 표심을 읽을 수 있는 미국 영화계 4대 조합상을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상은 9,000명가량 되는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할리우드 주요 직군을 대표하는 프로듀서, 감독, 배우, 작가 조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1917이 프로듀서 조합상과 감독 조합상을 차지하고 기생충이 배우와 작가 조합상을 받으며 1917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프로듀서 조합상을 받은 21개 작품이 아카데미에서도 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917이 감독 조합상을 받은 것도 작품상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이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카데미 회원이 작품상 후보 5개의 순위를 매겨 복수 투표하는 선호 투표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시장을 휩쓸고 있는 기생충이 대중적 인기를 등에 업고
전체 투표의 50%를 넘으면 바로 작품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봉태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꼼꼼함과 치밀함을 지닌 것이 강점입니다. 평소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옮긴 스토리보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촬영 전에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나눠준 스토리보드입니다.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옮긴 건데 마치 만화처럼 꼼꼼히 그렸습니다. 머릿속 상상이 이야기의 배경과 인물, 카메라 앵글까지 고려한 콘티가 되고 실제 영화에서 거의 그대로 구현됩니다. 또 시야가 어떻게 차단되느냐, 동선이 어떻게 꺾어지냐 이런 것들을 제가 시나리오 쓸 때 미리 다 구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스토리 자체가 전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7년 전부터 구상한 영화 기생충도 이런 시도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릴 때 만화책으로 상상력을 기르고 열심히 따라 그리며 훈련한 덕분입니다.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대사와 동작, 소품 등 모든 걸 치밀하게 배치하며 봉태일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들어내는 그 각본이나 미술이나 어떤 그 영화적인 요소들에서의 디테일이 영화를 한층 더 완성도 높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영화를 계속해서 해석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욕구를 자아낸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섬세한 연출력으로 자신만의 장르를 만들어낸 봉준호 감독. 장르 영화의 틀 안에서 고유의 색깔과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내며 대중과 평단을 모두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부재의 기억도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며 오늘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을지 주목됩니다. 부재의 기억은 당시 영상과 통화 기록을 중심으로 국가가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에 질문을 던지며 단편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올랐는데 세월호 유가족 일부는 이 감독과 함께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을 밟는 등 일정에 동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결국 총선 예비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적인 눈높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 전 의원은 부적격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관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한 차례 판단을 미룬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봉주 의원은 당의 총선 후보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 보도를 둘러싼 명예훼손 혐의 등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긴 했지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2심과 3심에서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덜고 가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재 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또다시 비슷한 논란에 휘말릴 경우 정치적 회복이 쉽지 않은 탓도 큽니다. 실제 공천관리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판단을 보류했고 김성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김의겸 전 대변인처럼 본인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기 위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불러 만났지만 정 전 의원은 부적격 판정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경선에서 배척되어야 하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할 무슨 재책 사유가 있나? 내가 그렇게 어느 것도 곰곰이 따져보면 없는 거거든요. 정 전 의원은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라며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을 비판한 뒤 금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미투 사건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면서 결국 출마가 좌절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총선에도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귀한 결단이라고 환영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자 노선과 선거연대, 합당이라는 선택지를 두고 오랜 고민을 이어오던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 위원장은 결국 합당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이 제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흡수 통합을 경계하며 통합의 전제로 함께 새집을 짓는 신설 합당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친박당, 도로 친이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공정한 공천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공천권은 물론 지분과 당직 모두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 보수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개혁 보수를 향한 저희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종로 출마 선언을 하며 보수 통합에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밝혔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만간 회동을 할 듯도 내비쳤습니다.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위해서 참 어려운 그런 귀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들을 모아서 모멘텀으로 삼아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우리 자유우파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통합해야 되고 단합해야 됩니다. 통합을 주장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보수 통합에 물꼬가 트여 총선 승리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 정당과 시민단체 기구인 통합신당 추진준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도 통합에 큰 문이 열렸다며 지금까지 추구해온 통합을 70-80% 완성하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동안 논의에 불참해온 새보수당이 정병국 의원을 대표로 보내 충분히 논의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결심 재판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2시 고유정에 대해 결심 재판을 열고 변호인 최후 변론과 고유정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지난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해 고유정이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소카 이재용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3명 가운데 아들 부부는 지난달 말까지 중국 광둥성을 다녀온 뒤 지역사회에서 접촉한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 아직 남아있는 국민 이송을 위해서 정부가 임시 항공편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교민들도 1, 2차 때처럼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될 예정인데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이후 500명가량이 차단됐는데 광둥성을 다녀온 국내 환자까지 발생해 정부가 조치 확대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방문객 가운데 환자가 나온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 여행 자제도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교민 임시 생활시설이 설치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을 방문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일상 경제 활동에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추가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아들 부부와 어머니 등 함께 사는 일가족 3명입니다. 아들 부부가 중국 광둥성을 갔다가 지난달 31일에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동선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3사람이 접촉한 사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방역 차량이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으로 가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주민인 73살 여성이 25번째 확진자로 판정되자 긴급 방역에 나선 겁니다. 그럼 이제 슈퍼에서 의미를 안 받는데요. 이거 동네 슈퍼 전부 다. 25번 환자는 중국 등 해외 여행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특이하게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함께 살던 아들 부부, 특히 중국인 며느리에게서 감염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는 개인 사업차 지난해 11월 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31일 귀국했습니다. 입국 당시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지난 4일부터 며느리가 잔기침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어머니가 발열과 오한 증세를 보였고 좀처럼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어머니는 지난 8일 인근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곧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날 왔다 가셨고 8일날은 검사하셨고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보고서에 보고됐고 보고서가 질본에다가 문의 다 하고 다 진행한 부분. 접촉자이자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아들 부부도 경기 지역 병원에 격리돼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잇따라 확진 판정돼 26, 27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우려되는 건 아들 부부가 머물렀던 광둥성은 현재 신종 코로나 환자가 1000여 명이나 되는 우한에 이어 중국 내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또 아들 부부가 광둥에서 온 지 9일이나 지난 상태라 세 사람이 지역사회 곳곳을 다니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났는지 파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실은 그 두 부부의 광동성에서의 행적이나 경로를 봐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을 접촉을 했는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입국한 지역만 가지고 현재는 단언하기는 정확한 감염 지역이 어딘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 우한공항이 폐쇄된 건 지난달 23일. 이 때문에 우한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곳을 다니다 광둥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일단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가족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국 우한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국민 이송을 위해서 정부가 임시 항공편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우한 교민들도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될 예정인데 아직 격리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왕선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우한 지역 교민 이송을 위한 임시 항공편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부터 이달 1일 새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01명을 긴급 이송한 데 이어 3차 특별 전세기 투입입니다. 상세한 비행 일정은 지금 중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또 우리 국내에서 이분들을 보호할 시설이 확정이 되면은 아마 중수본에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차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는 교민들은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국내 임시보호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될 예정입니다. 격리 장소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민간생활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을 물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운영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있는 지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이 약 230명으로 파악됐다면서 3차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하는 교민의 규모를 100명 전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국 정부가 지난 5일 중국인 출국 금지 조치를 일부 변경한 만큼 중국인이라고 해도 우리 국민의 배우자와 직계 친족, 즉 부모와 자녀인 경우는 전세기 탑승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영사 5명과 행정원 4명이 근무 중인 우한 주재 총영사관을 폐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이후 지금까지 500명 정도가 입국이 차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된 건 지난 4일. 이후 인천공항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실제로 중국발 입국자는 하루 13,000명에서 5,400명으로 60% 정도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예 중국 등 출발지에서 입국이 차단된 사람도 499명에 이르렀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발권할 때 후베이성 여권 소지나 체류 여부 등을 확인해 입국을 금지한 겁니다. 사전 검역 절차가 강화되면서 국내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확진 환자는 후베이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저장성과 광둥성, 허난성 세 곳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후베이성이 아닌 광둥성을 다녀온 국내 환자까지 발생하면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국내 방문객 가운데 환자가 나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주의도 촉구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태국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국가의 경우 가급적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교민 임시 생활시설이 설치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면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우한 교민 귀국 열흘째, 문재인 대통령이 교민들이 머무는 임시 생활시설을 찾았습니다. 드나드는 사람 모두 소독이 필수. 문 대통령은 모든 교민이 격리기간 2주를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현장에 나와 있는 국가하고 현장에 나와 있는 정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민들이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시설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바깥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충북 진천 음성, 충남 아산 주민들과 연 간담회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화두였습니다. 주민들은 우한 교민들이 퇴소한 뒤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며 특별한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혁신도시 일원에 위치한 식당은 매출이 많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존폐에 처한 식당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긴장과 불안은 정부에게 맡기고 국민은 개인 위생만 지키면 안전하다면서 만에 하나 감염돼도 완치될 수 있으니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나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신종 감염병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질병을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는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로 돌아오는 길에 문 대통령은 온양온천 전통시장에 들러 채소와 만두 등을 구입하며 지역 경제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관광과 숙박업 등에선 이미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KDI는 소비와 서비스 생산이 늘고 경기 선행 지표도 개선되면서 앞으로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한 달 만에 경기 전망을 180도 바꿨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앞으로 경기 개선 흐름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파급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광공업 생산은 일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관광 관련 서비스업도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KDI 판단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 수출과 관광 쪽에서 직격탄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향후 심화되면서 내수 부문에도 영향을 미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인 등 방한 관광객이 줄며 여행업과 관광 숙박업 등은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과 중소 중견기업 금융지원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과 내수 차질을 우려하는 업계와도 머리를 맞대며 해법 찾기에 분주합니다.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의 공장 가동과 수출 지원, 관광업을 포함한 내수 활성화 대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 완화 대책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달 안에 관광업 지원과 수출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고했던 의사 리원양의 죽음 이후 중국 지식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촉구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리원양의 죽음으로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창궐을 최초로 경고했지만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후베이성 우한시 의사 리원양의 추모 모임. 추모객들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경고한 내부 고발자 리원양을 기립니다. 특히 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그와 동료 의사들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한 중국 정부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We feel very sad that Dr. Li, who is the first whistleblower about the coronavirus, and when it was suppressed, the Chinese people do not know what is happening, and therefore, actually it's the regime that is allowing this virus to spread around. 그의 죽음으로 중국 전역이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가운데 중국 학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공개 서한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화중 사범대학의 탕이민 국학원 원장과 동료 교수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라며 리원양의 경고가 유언비어로 치부되지 않았다면 이번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첸판 베이징대 법학 교수도 리원양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법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지식인 사회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리원양의 죽음이 시진핑 체제의天安門 사태와 같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天安門 사태는 1989년 베이징天安門 광장에서 민주화와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중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입니다. 한편 리원양의 죽음과 관련한 기사는 6억 명이 넘게 조회했으며 언론의 자유를 원한다는 해시태그 글도 300여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당국에 의해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또 리원양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침묵을 강요한 중국 경찰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리원양의 죽음에 민심이 들끓자 시진핑 주석은 진상조사 실시와 함께 최측근을 우한에 파견하는 등 집무 작업에 나섰지만 분노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월요일 주간 브리핑입니다. 신문 일면마다 신종 코로나 관련 기사로 다른 주제가 실렸습니다. 중앙일보는 짧아진 감염병 사이클이 변종 대유행으로 올 수 있다고 내다봤고, 동아일보는 신종 코로나 블랙홀에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묻지마 폐쇄 휴업 격리에 일관된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고, 한국일보는 사스와 메르스의 충격을 합친 듯 수출과 내수의 복합 몸살을 앓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코로나가 아닌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통합 의지를 일면 첫 기사로 실었습니다. 다음은 눈에 띄는 기사입니다. 종로에서 맞붙게 된 이낙연 황교안의 대결. 총선이 아닌 대선을 향한다는 만평이 한 장으로 요약됐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자신이 창당했던 국민의당에서 한 글자만 빼고 국민당을 창당했다는 제목, 인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LA타임즈는 기생충, 뉴욕타임즈는 1917, 미 언론도 걸렸다며 오늘 발표를 앞둔 아카데미 시상 열기를 전했습니다. 외국인 3인조에 강원랜드 털렸다. 손님으로 가장한 홍콩, 페루, 아르헨티나 사람이 슬롯머신에 현금 2,400만 원을 들고 사라졌다는 기사 실렸습니다. 스웨덴의 신성 아르망 뒤플랑티스 선수가 장대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기사와 기록을 보며 우쭐해하는 사진이 함께 담겼습니다. 조간 브리핑 조용성입니다.
네, 추위가 물러나고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금은 대기질이 양호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점차 오전 중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한결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6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겠고요. 강원 산간과 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이 높습니다. 서울 영하 0.6도, 울산 2.8도로 크게 춥지 않은데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서울과 강릉 9도, 울산 12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모레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죠. 비영화권 영화로는 유일하게 작품상 후보에 올라 있어서 전 세계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돌비 극장. 극장 주변 일부 도로는 통제됐고 각국의 취재진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오스카상 트로피 모형 옆으로 레드카펫이 길게 늘어서서 92번째 시상식을 빛낼 영화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드카펫을 밟고 이곳 돌비극장으로 들어온 배우들은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돌비극장 안에 있는 시상식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코닥극장으로 불리던 돌비극장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 건 지난 2002년부터입니다. 시상식을 앞두고 주변 거리에서도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이 몰려 축제를 즐기면서 극장 일대는 아카데미 영화제의 상징이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출연한 송강호, 조여정, 이성균 등 배우들도 모두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생충은 국제잔평영화상을 비롯해 각본상과 작품상 등 모두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신들이 앞다퉈 기생충의 수상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아카데미 작품상에 1917이 유력하지만 기생충이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현지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우리나라 영화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감독상과 작품상 등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만큼 이곳 시상식장에서 기생충이 수상작으로 호명될지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기생충의 경쟁작들 역시 작품성과 상업성 면에서 쟁쟁합니다. 수상작은 엿새 동안 진행된 투표를 통해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이제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될 아카데미상 주인공들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투표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모두 끝났습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은 단 2명, 투표 과정을 관리하는 회계법인 관계자들입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영화 감독이나 배우, 제작진 등 영화계에 종사하고 있는 8천여 명입니다. 한국인 회원 수는 40명 정도로 지난 2015년 임권택,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최민식 등이 위촉됐습니다. 가장 수상 가능성이 높은 국제 장편 영화상은 레미제라블과 페인 앤 글로리 등이 경쟁합니다. 기생충의 경우 이 부분의 수상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편집상과 미술상, 각본상 부분에서는 쟁쟁한 미국 영화들과 경쟁하는데 봉 감독이 직접 쓴 각본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상 부문에서는 쿠엔틴 타란티노, 샘 멘데스 등과 겨루는데 해외 매체에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려 9편이 경쟁하는 작품상은 최고의 작품에 주어집니다. 만일 기생충이 수상할 경우 아카데미상 처음으로 비영어권에서 작품상이 나오게 됩니다. 아카데미 영화제의 꽃으로도 불리는 작품상은 시상식 가장 마지막 순서에 발표됩니다. YTN 개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섰지만 격차는 지난주보다 줄어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2월 첫째 주 주간 집계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 오른 46.9%를, 부정평가는 1.1%포인트 내린 49.2%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4주 연속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지만 이번 주에는 그 차이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리얼미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부 대처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포인트 오른 40.2%를 보였고 자유한국당 역시 0.9%포인트 상승한 30.2%를 기록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소폭 하락한 3.3%, 새로운 보수당은 4.1%로 지지율이 다소 올랐습니다. 대한신당은 1.2%, 정의당이 5.3%, 민주평화당 2.1%, 우리공화당은 1.2%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진표가 꾸려진 첫 번째 주말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대1 싸움이 아닌 총선판 전체의 승패를 좌우할 승부처임을 강조하면서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정치 일정은 없다는 민주당 기조에 발맞춰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모처럼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재개발이 뜨거운 감자인 종로 사직동 일대를 거닐며 주민들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양쪽을 충족하면서 방향은 제대로 잡아가는 쪽으로 한번 기회를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길 권투드리고요. 달풍이면 참 좋은 동네가 되겠어요. 이 전 총리는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로 바꾸겠다며 용산과 고양 삼송 구간 신분당선 연장과 도시 재생사업 추진 등 구체적 공약도 내놨습니다.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에 대해선 경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꺼렸지만 은근한 자신감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종로의 선거가 커지면 종로에서 선전하는 것이 다른 곳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겠죠. 종로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한 달 넘게 뜸들이다 출사표를 던진 후발주자 황교안 대표는 첫 번째 주말 부지런히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종로 젊음의 거리. 임대 간판을 내건 빈 상가를 훑으며 경제를 되살리자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옛날에 활력은 다 없어지고 보시는 것처럼 문 다 닫은 그런 상황입니다. 종로의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또 모교인 성균관대와 경기고 옛 부지를 잇따라 찾아 종로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초심도 떠올렸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이기 때문에 참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 적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잡아서 이 전 총리는 종로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리더임을 부각했고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황교안의 대결이라는 말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낙연과 황교안 1대1 대결 구도를 넘어 종로는 총선 판도를 뒤흔들 최대 승부처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자유한국당과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보수를 추구했던 자신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의 이 제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변한 게 없는데 합당으로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합당 결심을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솔직히 이 고민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개혁 보수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그와 동시에 개혁 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란 명칭을 못 쓰게 되자 당명을 국민당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발언 도중에 울먹였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를 슬프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요.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진중권 전 교수는 이어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살아놓고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이념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전 의원을 향해서는 판단이 어려울 때는 원칙을 지켜라. 최선의 정책은 정직이라고 조언했는데 안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곳곳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들이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이라는 북을 터뜨릴까 걱정하고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명을 국민당으로 정한 안철수 전 의원은 또 진영 정치를 무찌르겠다면서 투쟁하는 실용 정치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당을 상징하는 색은 오렌지색으로 정해졌는데요.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느닷없이 화제가 됐습니다. 안 전 의원의 꽃다발을 보고는 자신의 SNS에 꽃다발, 종이다발, 신묘자들은 대체 뭐 하는 것인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돌고 돌아서 다시 국민당을 선택한 안철수 전 의원, 이런저런 뒷얘기들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불이 나 70대 노인이 화상을 입는 등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음성에선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김주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창신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접한 소방 차량이 다급하게 화재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안에 있던 78살 김모 씨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불로 주택과 가재 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새벽 0시 5분쯤. 이 불로 46살 임모 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택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방관들의 움직임도 빨라집니다. 경북 청송군 신성리의 한 농가 창고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제 저녁 9시쯤. 불은 농가 창고와 비닐하우스 한 동을 태운 뒤 뒷산으로 먼저 야산 일부를 태우고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앞서 충북 음성군 주천리의 2차선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마주오던 25톤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8살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내 상황이 속보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 발원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91명이 더 증가했다는 속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내 누적 사망자 수가 900명을 넘게 되고 또 이 후베이성 확진자 역시 2,600명이 하루 사이에 증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후베이성 내 누적된 확진자 수는 2만 9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내 후베이성 사망자 수가 91명이 더 증가하면서 중국 내 누적 사망자 수가 900명을 넘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울산광역시 남구 삼성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3층 투숙객이 숨지고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객실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4.15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검장 회의를 엽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 18개 지검장과 59개 지검과 지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단위 검사장급 회의에선 균형 있고 엄정한 수사 원칙을 공유하고 선거범죄 유형별 대처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허운이 아버지 허재를 뛰어넘었습니다. 리그 사상 처음으로 20득점 20어시스트라는 대기록을 수립한 건데요. 양시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운이 수비수 3명을 뚫는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하자 최성모가 가볍게 레이업 슛을 얹어놓습니다. 김현민은 허운의 패스를 받아 호쾌한 덩크를 꽂았고 멀린스와 김영환은 3점 슛으로 허운의 어시스트에 화답했습니다. 전반에만 어시스트 14개를 적립한 허운은 후반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밑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인 패스를 배달했고 경기 막판 3점 슛과 미들 슛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해결사 역할도 충실히 했습니다. 24득점에 21어시스트, KBL 사상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20득점, 20어시스트를 동시에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농구 대통령 아버지 허재 전 감독도 달성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경지입니다. 또 어시스트 기록만으로도 2005년 김승현이 세운 23개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값진 기록입니다. 허운의 신들린 듯한 활약을 앞세워 KT는 난적 인삼공사를 제압하고 3연승으로 단독 5위에 올랐습니다. 몸풀 때부터 굉장히 가벼웠고요. 또 1쿼터에 처음에 공격을 한두 번 하고 어시스트가 슬슬 풀려가지고 이제 좀 그때부터 시야가 트인 것 같아요. 인삼공사와 SK의 반경기 차로 쫓겼던 DB는 최하위 오리온을 잡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또 SK는 서울 라이벌 삼성에 한 점차 신승을 거두고 KT에 진 인삼공사를 제치고 반경기차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창원에서 LG는 3쿼터 한때 21점까지 뒤지던 경기를 뒤집고 KCC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몰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가장 서쪽 지방인 충남과 제주도의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예상되니까요.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한결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 높은데요. 한낮에는 영상 9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겠고 강원 해안에는 바람이 오전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서울 영하 0.7도, 대구 2도, 울산 2.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9도, 광주와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모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